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조갑지닷컴의 조갑재 대표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한 달 앞을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들어오시면서 들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조갑재 대표님이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1982년 초인데요. 예. 그때가 이란 이라크 전쟁할 때예요. 어, 쿠웨이트에서 출발하는 유조선 20만 톤 되는 탱커를 타고 예. 한 달 걸려가지고 울산항까지 왔는데 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했는데 그때도 미국 군함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그걸 보호를 하고 있었어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떠냐 하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예. 미국이 이란에 딱 잡혀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굉장히 좁습니다. 예. 왜 전체적으로 좁으냐 폭이 뭐 하면은 30 몇 킬로입니다. 30몇 킬로인데 배가 다닐 수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폭은 한 3킬로밖에 안 돼요. 유조선- 수심이 깊어야 되니까요. 유조선은 꽉 채우면은 한 반 잠수함처럼 물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한 20m가 들어가요. 갑판에서. 그러니까 깊은 곳을 찾아가서 다니다 보니까 이게 또 이란 쪽으로 딱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눈앞에 보니까 절벽이 해안이 절벽입니다. 완전히 이란 쪽은. 그것도 아주 한 200m 되는 절벽 위로 쫙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옆에 딱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절벽에 해안포를 배치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냥 몇 발 쏴가지고 그걸 딱 봉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제일 큰 실수가 이번 전쟁을 시작하면서 예. 이렇게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라는 걸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걸 풀 수 있는 작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전투에는 졌지만은 전쟁에는 지금 이란이 이기고 있는 꼴이에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어디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나라는 오만하고 이란인데 특히 이란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란과 아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예. 미국과의 동맹관계 그거와는 별도로 그리고 이란과 한국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바탕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중동 건설 진출할 때 이란에 우리가 투자를 했고 이란에서 사업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인 게 하메네이가 폭살당했잖아요. 예. 그때 빈소가 차려졌어요. 여기 대사관에 이란 대사관에 거기에 문상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메네이 안 갔습니다. 음. 그런데 아니 안 갔다는 거는 적어도 장관급은 가야 되거든요. 예. 그 국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하급 외교부 뭐 관리가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뭐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이 강하고 미국이 공격했고 어쨌든 미국과 같이 손잡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하메네이가 폭살 당했는데 또 조문하고 이런 게 어떨지 정부에서 고민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미국 눈치 보지 않고 우리는 이란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유지해야 됩니다. 된다. 예. 특히 중동 전체와 세계에서 중동과 가장 교류가 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1970년대에 중동에 진출한 노동자가 30만 명이었어요. 거기서 벌어들인 외화를 가지고 거기서 석유를 삼고도 남았다 이겁니다. 예. 지금도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이 UAE 원전 수주를 했잖아요. 예. 이분이 70년대 현대건설 사장 회장으로서 중동에 진출한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걸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호르무즈를 직접 통과하신 걸 얘기해 주셨는데 가까이 이란의 해안 절벽이 있고 사실은 뭐 2-3km 내에서 포를 쏘면 그렇죠. 이거는 뭐 요격 미사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쏘는 순간 와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게 이제 고민이겠군요. 아주 작은 병력으로서 마비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다 해결하려면 이란 전역을 지상군으로 그렇죠.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한 그래서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란 주도로 이번에 휴전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이란에 협상을 좀 구걸한 것 같은 모양새가 됐잖아요. 예. 말은 거꾸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예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가장 잘못한 것은 이번에 이란을 공격할 때 이란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예. 이란은 위대한 문명이 아닙니까? 이란에서 만들어진 세계 제국이 5개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그런데 이란을 공격하는 거는 이란 정권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란 전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란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고 문명을 파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건 결정적 실현 아닙니까? 문명 파괴하려면은 뭐 민간 시설이고 뭐고 막 초토화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폭탄 쓰는 겁니다. 예. 벤스는 사실 사용하지 않았던 무기를 쓰겠다 해서 그런 우려를 낳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트럼프가 쓴 책이 거래 기술인데 매일 비즈니스로 거래만 하다가 신정 국가는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여서 그렇죠. 이거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던 걸 트럼프가 잘못 건드렸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로 접근을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된 예. 거죠. 네. 이해관계가 아니라 적을 칠 때는 그 이란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그리고 민족성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게 이란의 민주화 세력입니다. 예. 이란의 민주화 세력이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작년 말까지만 해도 봉기가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폭격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정권을 인수하라, 우리가 때려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거꾸로 갔습니다. 이란의 민주화 운동 세력도 침묵하거나 정권 편을 들고 말았어요. 왜냐? 우선 핵을 가진 나라 두 나라가 작당을 해가지고, 제가 작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작당을 해가지고 핵을 갖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선전포고 없이 기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가 지도부를 다 몰살시켰잖아요. 예. 이거 전쟁 범죄잖아요. 지금 전쟁 범죄로 규정돼 가지고 미국 안에서 지금 야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트럼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를 자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서는 탈당했습니다. 제도권 내 싸움은 승산이 없다. 탈당을 했는데 한미 동맹 단이라는 걸 만들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한미 동맹 관계를 가장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트럼프가 홀연히 나타나서 윤석열을 구출해 줄 것이다 예. 하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트럼프 주변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교류가 있어요. 그리고 들고 다니는 표가 스탑 더 스틸이었잖아요. 예. 스탑 더 스틸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하는 나라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스탑 더 스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트럼프 아닙니까? 예. 트럼프 지지자들이 만든 그 구호를 들고 다니면서 외신 기자들이 그거 찍어가지고 세계에 알리도록 해가지고 한국을 참 무슨 바나나 공화국처럼 만든 이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공통점이 있잖아요. 뭡니까? 둘 다 군대 안 갔잖아요.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죠. 예.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사람은 불법 계엄했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예. 요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망상가의 행태와 비슷하잖아요. 그것하고 이번에 이란 전쟁을 했다가 완전히 지금 수렁에 빠진 거고 예. 공통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고. 알겠습니다. 국내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대구가 사실 지방선거에 관심을 받던 지역은 아닌데 이번에는 뭐 서울 경기보다도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 어제 기자회견했는데 무소속 출마 또는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출마해서 단일화하겠다라는 쪽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대구가 이렇게 화제의 초점이 된 것은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 시킨 데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이준석 전 위원장도 컷오프 시켰지만은 주 타겟이 주호영 의원이었거든요. 예. 주호영 의원이 반윤석열적 노선을 하니까 이번 경선 과정에서 아예 배제시키려고 한 데 대해서 주호영 의원이 반발하면서부터 거기가 초점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주호영 의원이 무지하게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컷오프 당했을 때. 저는 그때 결단을 내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단이란 건 탈당 무소속 출마지. 주호영 의원이요? 예, 그런데 이걸 가처분 신청으로 가져갔잖아요. 그게 또 기각이 됐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러지면은 잡념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순간적 결단을 해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주호영 의원은 타이밍을 좀 놓친 느낌이 들어요. 이거 시간이 끌면은 아마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그 순간에 생각했던 대로 예. 하면은 저는 이번 대구 지방선거가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가면은 어떤 구도가 되느냐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후보 간 사람 나오겠죠. 예. 그럼 김부겸 후보와 1대1 구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에서 뽑는 후보가 그 사람을 우리가 보수로 볼 수 있느냐? 친윤 후보가 나올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는 예를 뭐 추경호 의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 친윤 예. 아닙니까? 친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면 구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윤석열 세력 대 민주당 이런 구도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들도 깝깝하게 생각할 거예요. 대구 시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정치 의식이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현대사에서 중심에 있었던 대구 사람들을 윤석열과 장동혁 같은 사람이 대표할 수 있느냐? 그럼 다른 초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하나의 대답이 저는 주호영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주호영 의원 탈당했을 때 그 지역구에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든지 하면은 주호영 한동훈 콤비로서 보수 재건 기치를 내걸고 하면은 하나의 바람도 일으키고 새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저는 대구 시민들을 감동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소속 연대로요. 그렇죠. 그 이제 보수 재건 연대겠지. 예. 그러면은 친윤 보수 재건 민주당 이런 삼파전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것은 주호영 의원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말씀은 이제 보수 재건 무소속 연대 주호영 한동훈 그다음에 국민의힘 민주당 예. 김부겸 후보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그림이 좋은데 예, 그림이 좋고 그다음에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도 양자택일보다는 예. 선택의 여지가 좀 넓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 그러면은 보수표가 나누어져서 김부겸 후보를 상대할 수 없으니 무조건 단일화는 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일부에서는 주호영 의원도 만약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결국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노리는 건 아니냐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달라져서. 그런데 그런 단일화는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여론 조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건 예. 세 번째로 달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표 방지 심리도 해가지고 예. 그 시민들도 그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시켜주는 건데 일단은 주호영 의원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순간인데 지금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평범한 정치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변화를 가져온 정치인이 되느냐 자신의 정치 생명도 스스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의원 지역구였던 부산 북구 갑의 하정우 AI 수석을 공천을 한다. 지금 뭐 3고 초려, 6고 초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출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그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원래 민주당이 강한 지역입니다.
어. 전재수 의원이 거기서 계속 당선됐잖아요. 예. 더구나 부산이어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조직표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거기도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면은 예. 조직대 바람의 선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서 거기도 3파전이 되다가 나중에는 2파전으로 이렇게 수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을 때도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조직세가 있고 원래 지지층도 있어서 그렇죠. 전재수 의원이 계속 당선됐던 곳인데 보수가 나뉘어서 하면 이건 더 승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바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람에 의존할 예. 수밖에 없다. 이제 부산 특히 부산은 바람에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예. 부산 사람들의 그 투표 성향은 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예. 그 순간 그 순간의 대의명분에 잘 호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산의 선거 결과가 전국을 바꾼 적이 몇 분 있습니다. 1985년 2.12 총선 때 부산 사람들이 김영삼 지도하에 있었던 신민당 후보를 대거 당선시켜 가지고 2.12 총선을 한국 민주화의 분수령으로 만든 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정의감, 행동력 거기에 기대해서 근데 여기도 또 한동훈 대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예. 부산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최근에 이제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박상용 검사입니다. 대북 송금 관련 수사 검사였는데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기소를 했던 검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돕고 있다는 걸 불어라, 자백해라라고 하면서 어쨌든 선을 넘은 회유, 압박 이런 게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지적이 증거로서 뒷받침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회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회유를 그 말 하나로 완전히 성격이 바뀔 수가 있는데 회유를 설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라고 설득했다. 예. 문제 없죠. 설득했다고 문제 없죠. 설득이라고 그런데 그걸 회유했다고 말을 바꿔버린다고요? 회유? 회유하려면은 뭐 상당히 봐준다든지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는 없잖아요. 예. 뭐 주장만 나오지. 근데 저거는 지금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박상용 검사 한 사람을 압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박상용 검사를 스타로 만듭니다. 영웅으로 예.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민주당이 바라는 그런 결과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팩트가 강합니다. 팩트가 강하다.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예. 그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방북 비용을 조폭 출신 기업인이 대신 내줬다. 대신 내줬다. 예. 북한에 받았다. 그거는 팩트거든요. 예. 다만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예. 여부는 다른 재판에서 예.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감 제겁제 오늘 조갑재 대표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